안녕하십니까. 점상 인터뷰 이건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참 요즘 힘들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순환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답, 오늘은 이 조선과 해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뭐 조선하고 해운 같은 경우에 옛날에 묶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좀 더 조선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선 조선주 자체는 요즘 반등의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식을 볼 때 저희가 꼭 봐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네. 실적이고 하나는 이제 수주 시황일 텐데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좋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올해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을 정도로 좀 부담스럽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체의 이런 상승의 큰 흐름 속에서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청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60% 이상 왔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게 약간 적당하거나 살짝 늦어지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겠네요. 투자 기간을 좀 짧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빠르게 따라서 올라가시지는 말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이제 좀 이 사이클의 마지막까지 다 이제 볼 생각이 있으시다 이러신 분들은 내년 초 정도에 충분히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는 앞서 실적이라든지 수주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조선주들 중에서 현재 실적 현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2023년부터 최근까지의 이제 주요 조선 업체들의 분기 실적을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일회성 비용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익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요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단 HD 현대그룹 안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두 개 업체,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5%대 영업 마진을 보인 상태이고요. 삼성중공업도 5%대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릿수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언제 볼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었었는데 꽤나 빨리 이루어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실적 발표할 때 조선 업체들의 공통적인 가장 긍정적인 지표 중에 하나는 일단 매출이 잘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사의 덩치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업량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작업이 원활하게 잘 늘어나고 그렇게 있다라는 해석을 것이고요. 하고요? 예. 저희가 작년부터 많은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력이 많이 없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채용을 많이 진행을 했고 그분들이 이제 올해 해야 되는 이 작업에 잘 투입이 되어서 네. 이제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매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실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실적 시즌에 특히나 이제 실적이 발표된 이후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보여주신 또 자료에 의하면은 총 5개 기업 중에서 잘 나온 기업들도 있겠지만 하나오션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기 악재로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이제 하나오션 쪽에서는 이제 일회성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저희가 공시 나온 거를 살펴보시면 하나오션이 원래 그 인도를 해야 되는 시기를 못 맞춘 물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도 시기를 뒤로 딜레이 시킨 그런 공시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뭐 특수선이나 뭐 어떤 해양 플랜트 같이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네. 그냥 해운사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 상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과 같이 이번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이 회사도 매출이 잘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저희가 공정에서의 차질이 요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중에 이제 대부분 다 좋게 나온 편이었었는데 네. 이제 조금 다른 요인을 보였던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 측면에서도 하나오션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보수적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네.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선하고 해운 얘기할 때 운임지수라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항상 보도를 통해서 말을 하거나 듣다 보면 항상 높다. 계속 끝이 없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가 참 궁금해요. 전 또 꼭지에서 잡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이 들기 때문에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해상 운임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더 높아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준비해온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림을 조금 보시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SCFI라고 하는 게 이제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요. 네. 요것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 900에서 100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2022년 1월 7일자 기준으로 5100포인트를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그러네요. 5배 정도 오른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갑작스럽게 뭔가 수출입 화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이제 보시면 운임 추이상으로 2023년에는 이게 원점으로 거의 돌아오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올해 이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전쟁이 나면서 네. 홍해를 드나드는 그 통과가 좀 어렵게 되면서 운임이 한 13주 연속 상승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 밑으로 돌아가야 되기도 네. 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 배가 이제 쇼티지가 난다 뭐 이제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장 쇼컷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배가 또 다시 부족해지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됐었지만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3주 연속 피크를 좀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이전 피크 수준이었던 그 5천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한 3,700, 8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운임이 이제 홍해 사태 때문에 그 13주 연속 오를 때도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말 이 해상 운송 시장에서 운임을 끌어올리는 건 수요밖에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살 사람이 근데 있어야죠. 예. 수요가 정말 좋아서 그랬느냐라고 예. 보면 그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오른쪽에 이제 실질적으로 미주에서 수입하는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네네. 그냥 단순히 이 차트에서 바의 높이만 보시면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창 힘들었을 때는 이 막대기가 굉장히 올라가 그렇죠. 있다가 예, 예.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사람들에게 이동을 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하고 네. 그 대신 이제 집 안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소비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예. 재화에 가구도 대한 바꾸고. 예. 재화의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밸류를 많이 부여했던 시기인데 네. 가구를 막 3년에 한 번씩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은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 자체는 레벨이 다시 확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원래 예. 그 원래의 그 성장률 정도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한 2년 반에 걸쳐서 굉장히 수요가 극심하게 많아졌었기 때문에 네. 다시 이거를 되돌리는데도 또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금세 되돌린다고 다시 이제 또 재차 반등하는 그렇겠죠. 수준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했을 때 요번에 최근에 운임이 오른 것은 그냥 계절성과 그리고 해운사들이 약간 공조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면 수요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일 때 궁극적으로 더 오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런 수요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해상이나 이런 운임을 봐도 전체적인 경기 회복은 아직 안 나오고 아직 있다. 아니다라고 이제 아, 볼 그런 수가 있는 것도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사실 그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이 다 됐다, 뭐 끝났다, 아직 ING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여긴 또 하나의 그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끝났는지 우선 궁금하고 영향은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될까요? 주요 조선 국가에 해당하는 한중일 중에서 네.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수위가 저희는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거의 다 맞춰갔다라는 거죠? 거의 다 마무리가 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국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업체 수가 한 10개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 5개 플러스 네.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뭐 상장사이죠. HJ중공업이라고 옛날에 한진중공업이었던 네. 회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 중에서는 K조선, 대선조선, 대한조선 그리고 저희가 선박의 건조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데 중에 이제 SK 오션플랜트 네. 뭐 주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그렇죠. 주로 네. 만들지만 이제 그 회사도 있고 이제 그 정도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매년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과거에 뭐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크 10개 중에서 뭐 10개를 다 돌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일시 중단하고 뭐 한 8개만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사업 사이즈도 좀 줄여 놓은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수주 물량을 굉장히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 구조조정이 저희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업체들이 영위하는 사업 사이즈를 계속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시장 수요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요번에 이제 다시 업턴할 때 좀 시장이 세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인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쨌든 구조조정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또다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양적 성장으로 끌어가는 식의 경쟁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지금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줄어 있고 뭐 중국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인데 이 줄어드는 사이즈 정도를 가지고 계속 더 길게 영위하는 거에 집중을 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뭐 재차 뭐 중국이 다시 뭔가 캐파를 더 늘린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다시 과당 경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다른 나라가 구조조정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의 이 시기를 잘 또 이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매크로 이슈가 되겠는데요. 조선 섹터에서의 이런 강세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오늘이 7월 31일인데 오늘 나온 거 기준으로 봐서는 또 해리스 부통령이 또 될 것처럼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진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희는 그닥 변수라고 사실 생각을 하진 않는데요. 아, 그래요? 이 조선 업에서 저희가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시각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생겼냐면 네. 기존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의 LNG 수출 승인 프로젝트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승인을 중단한 거죠. 뭐 중간에 수출하고 있는 양을 컷하는 것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 그러면 이제 원래 전통 에너지 쪽 그 개발 회사들의 머니가 뒤에 있는 그렇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저런 전통 에너지의 개발이나 뭐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승인을 빨리 해주지 않을까라는 시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이 LNG를 원래 수출 금지 항목으로 두었다가 그 수출을 푼 정권은 민주당 정권입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 때 처음으로 그게 풀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공화당은 관련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막상 트럼프 집권 시기에 네. 그 전통 에너지 관련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시황도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정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오일 개발 시장 자체도 굉장히 오랜 시간 구조조정을 했고 저희가 2014년 12월에 유가가 폭락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들이 되게 업이 좀 어려워졌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워지는 과정일 때는 사실 아무리 그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데들이 정부로 들어선다라고 하더라도 움직일 수는 없었던 거고 지금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LNG의 수출과 수입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발현이 된 거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는 정권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이거는 그닥 조선 섹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심리 지표를 조금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코어에 해당하는 수요를 건드리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말씀 중에 이제 LNG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 쪽 막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수출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전쟁이라는 변수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해서 이 조선 섹터 쪽에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전쟁이라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그 기존에 이제 원래 예. 배로 움직이지 않고 파이프라인으로 그랬죠. 가스를 움직이던 예. 그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다시 복구는 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다양한 수출처를 가지고 있어야 예. 내가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저쪽에서 가져오고 막 이러한 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을 볼모로 잡는 러시아로부터 수급을 받던 유럽들은 아마 네. 분명히 수입처를 다변화시켜 놓는 상태를 앞으로도 유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아예 시장을 바꿔버린 이 전쟁이라는 이슈는 그냥 앞으로도 그런 정도의 영향을 줄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 저희가 LNG 수출할게요라고 처음 이렇게 테이프를 끄는 거는 2013, 14년이지만 정말로 배에 실어서 딱 수출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7년이거든요. 17, 18, 19, 20, 21, 22 거의 한 7년 7년 정도밖에 이구나. 지금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LNG 제일 많이 수출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렇군요. 수혜를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굉장히 많이 그러네. 누렸죠. 본인들이 수출을 하겠다라고 예. 이제 그 법을 바꾸고 수출을 개시한 다음에 수출처를 많이 개발해 놓지 않으면 사실 미국도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유럽이 전쟁 이제 나면서. PNG로 네. 받아들이지 않고 LNG로 급하게 사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거를 이제 마음껏 공급을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그 부를 누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아, 미국 입장에서 또 자원을 또 정확하게 전쟁을 또 역이용해가지고 수혜를 봤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운 동맹이라는 개념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이 해체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업 입장에서는 이게 해체가 됐으니까 뭔가 더 기회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큰 그런 중심선이 없어졌으니까 악재가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먼저 해운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해운 동맹이 깨지면 운임이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으세요?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갑니다. 아, 그래요? 네. 각자 부르다 보니까 호가가 달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가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해운 동맹은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편을 먹고 운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때로. 그래서 지금 현재 2M이라고 하는 최대 동맹이 1등과 2등이 지금 한편인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내년 1월까지가 계약 상태이고요. 네. 해체가 될 예정이니까 그러면 원래 이 A라는 친구와 같이 영업을 하던 고객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친구와 찢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네. 이 고객을 지키고 싶으면 운임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죠, 보통 그렇죠. 해운 동맹이 깨질 때는 저희가 해상 운임을 경쟁을 하면서 조금 내려가는 추이를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운 동맹이 해체되거나 다시 뭐 결속되거나 이러는 건 되게 특이한 일은 아니고요. 네. 원래 그냥 계약 관계인데 그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앞으로 계속할래 아닐래는 이걸 항상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특이 사항은 아니지만 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역사적인 일로 봤을 때는 예. 해운 동맹 해체는 일단 운임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운임의 저희가 하락. 단순히 해운이 좋아서 조선의 발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비례 관계를 보자면 그거는 조선 업체들한테 좋지는 않을 건데 저희가 이제 해체가 됨으로 인해서 조선이 좋아질 수 있는 게 그럼 혹시나 있는지 만약에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예. 해체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운송 서비스에 변화를 줘야 되니까 기재를 더 많이 발주를 해서 이걸 가지고 크게 경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선 업체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해운 쪽은 안 좋아지는 거 그리고 예. 조선 쪽은 뭐 그 뒤로 전략을 시나리오별로. 수정함으로 인해서 예.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이슈 자체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뭐 실적이나 수주 이런 것과 비교했었을 때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까?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상황입니까? 요거는 해운한테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해운한테만.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러네요. 해운은 어찌 됐든지 간에 떨어져 버리는 쪽으로 가버리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조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또 여쭤보면 새로 배를 만드는 가격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면 이제 거의 끝에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좀 이런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연구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배는 법적으로도 사실 부동산인데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도 네. 부동산이랑 똑같이 형성이 됩니다. 부르는 거. 그래서 예.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호가로 저희가 그렇죠. 예.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저 아파트를 3억에 사고 싶어도 그렇죠. 팔자 쪽이 3억으로 내리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그 팔자에서 부르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어떠한 LNG 캐리어를 누가 2억 5천만 불에 사고 싶어도 네. 이제 조선소에서 부르는 가격이 2억 7천만 불에서 고정되어 있으면 그냥 무사죠. 2억 7천만 불인 겁니다. 그거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조선업체들이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네. 수주 잔고가 든든히 있으면 돼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아쉬울 게 없으면 저희가 아. 굳이 가격을 낮춰 부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조선업체들이 2021년, 22년, 23년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네. 1년에 만들어서 뽑아내는 배보다 더 많은 양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겠죠. 지금 한 3에서 3.5년 정도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 3년 후까지 네. 일거리가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저희가 굳이 예. 가격을 낮춰 부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선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네. 낮아질 유인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예. 심지어 이 가격 지표는 사실 업황에 좀 후행하는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래서 실제로 조선 업황과 조선 주가들이 2007년 10월이 피크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 신조선가는 2008년 10월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약간 더 후행으로 더 갔던 거군요. 왜냐하면 예. 그 앞에 저희가 2007년이 한창 받아놨던. 좋을 때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놨었기 때문에 네네. 굳이 그 뒤로 1년 동안 가격을 낮출 유인은 없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이 피크 아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3, 4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저희가 이 업황 자체가 조금 피크냐 아니냐는 네. 수주 잔고가 혹시 막 눈에 띄게 줄어드나라는 게 이게 딱 시그널이 온다라고 하면 그걸로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 업황은 가격 지표가 아니라 양적 지표로 양적 확인을 지표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저가 수준은 그럼 당연히 없는 거겠네요. 네, 지금 상황은. 네,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조선 업황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이 보면은 반덤핑과 관련 후판 반덤핑과 관련된 제소들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이 한 거에 살짝만 휘둘러도 워낙에 또 파이가 크고 수주 받더라도 중국 받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소 피해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철강 관련된 이제 네. 반덤핑 얘기가 나오는 건 네. 그만큼 요즘 철강 관련 업황이 그닥 좋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계속 다운이 네, 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업체한테는 사실 굉장히 호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철강 가격 자체가 되게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서 네. 이 배를 만드는 재료 가격도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좀 가정을 해놨는데 네. 그 가정을 많이 저버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시황이 좀 좋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만큼까지 내려왔는지 저희가 장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예. 5페이지에 한중일 후판 가격 추이만 보셔도 예. 저희가 코로나 초기일 때 21년 상반기 기준으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이 톤당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0불 정도 했었는데 거의 이게 두 불과 배네요. 몇 달 사이에 예. 이제 1000불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엔 이게 많이 안정화되어서 거의 한 700불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네. 이제 배값은 그 뒤로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재료비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희 더 비싼 배를 수주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의 한 40~50%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네. 재료 가격이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이익이 더 늘겠네요. 조선 업체들이 그래서 이렇게 조기에 이번에 5% 정도의 마진을 보인 것도 예. 이제 크게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런 후판 가격이나 이런 거 오르는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선행 지표로는 이제 중국의 건설 또는 부동산 경기가 보시는 다시 게, 살아나고 네.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뜨고 국내에서도 아파트를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만드느라고 정신없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군요.